네, 오늘은 블랙스완 지수 급등에 대한 이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먼저 오늘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매일같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데니얼 타룰로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연내 금리 인상 안 된다라고 오늘 발언을 했는데 또 반대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내 금리 인상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의 엇갈린 시각차와 함께 또 시장의 반응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MTN의 김종일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어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계속 그 금리를 나중에 올리자라고 하는 쪽은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디플레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고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금리마저 올리면 금융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불안 심리가 크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테일러 준칙금리라고 하는 시장의 금리를 잡아주는 기준점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미 기존의 금리 수준, 제로 금리 수준을 뛰어넘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지 않고 있다는 건 이 괴리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부담 요인이죠. 지금 실제로 실질 금리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표 하나만 보고 금리를 올려야 될 시기를 계속 놓치고 정책 실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각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 구간에서 이 실질 금리 움직임을 만약에 계속 쫓아가지 않고 정책 금리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한다면 언젠간 부작용이 터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터지는 부작용이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글로벌 총수요를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필요한데 중국은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은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래도 뭐 금리도 올릴 수 있고 경기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이상 이런 논쟁에 확실한 결정이 나오기 이전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특히 블라드처럼 매번 금리 올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의견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기존의 시각에서 바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점도표, 그러니까 연준위원들의 점도표를 보시면 향후 이제 미래 금리에 대한 예측인데 거기 일부 마이너스 금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소수 의견입니다. 이것만 보고 마이너스 금리를 갈 수 있다라고 쓰는 기사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볼만한 기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분명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이런 논쟁들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표들도 엇갈리고 있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플레가 아닌 디플레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논쟁 속에서도 미국 시장을 이끄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에 글로벌 증시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안감들이 내재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어떤 형태냐? 싼 주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가치가 낮아서 여기서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그런 종목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준비된 그림에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크게 무너지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지금 등락률만 놓고 보더라도 S&P 500과 러셀 2000의 등락률 차이는 거의 2배가 났습니다. 러셀 2000 소형주는 1.4%가량 무너졌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0.6%가량의 하락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게 뭐냐? 사이즈별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소형주보단 대형주 쪽, 그리고 대형주 내에서도 가치가 비싼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싼 쪽에 대한 무게감을 싣고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종목은 이게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고 가장 많이 무너질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내에서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주가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어서 실적을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시장에서 이제 크게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미 지난 7일에 삼성전자가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장중 8%의 급등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자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건 주가 자체가 워낙 쌌고 실적은 또 비교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불안감에 사람들이 떨고 있다 보니 고성장주를 찾기보다는 뭐 일부 고성장주도 올라가는 게 있지만 전체적인 큰 트렌드를 놓고 보게 되면 고성장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싼 종목에 집착하고 있는 양상이다. 낙폭과대주의 가격 회복에 집착하고 있는 양상이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 이 극단적인 예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블랙스완 지수로 우리가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블랙스완 지수가 이전에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지금 보시면 준비된 그래프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2011년에 새롭게 만든 스큐 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블랙스완이라고 하고요. 빅스라고 하는 지수가 변동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 변동성, 그러니까 심리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심리의 불안을 지수화한 것이 이제 스큐 지수인데요. 이 스큐 지수가 지난 2009년도의 고점도 넘었다라는 거죠. 물론 지난 2014년에도 6월달 그리고 12월달이었던가요? 두 번인가 거의 고점 수준까지 와서 시장에서 조금 우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고점을 완연하게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급락하느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다만 옵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단기 투자자이면서 가장 투기적인 거래자들인데 이들의 심리에는 굉장히 불안감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포지션, 뭐 컨비네이션이 됐든 뭐 일방향 포지션이 되었든 스트레들이 되었든 어떤 포지션을 짜서 들어갔는데 그 포지션 자체도 믿지 못하고 불안감에 쌓여 있다라는 것은 지금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시장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핵심 포인트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네, 블랙스완 지수를 보면 심리적인 불안감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인 불안이 시장 불안 그리고 조정 압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경계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뭐 굉장히 뭐 무책임한 얘기 아니냐, 이런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뭔가 확실한 전략이 제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도 어떤 특별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 불안한 건 사실인데 실제로 시장의 움직임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불안감과 시장의 움직임이 항상 같이 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경계감은 분명히 가지시라. 지금 금융시장이 막 상승하던 2011년, 2012년처럼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점은 분명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제 예측하지 못한 이슈가 터진다면 제가 보기엔 뭐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같은 그런 지정학적 이슈보다는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쪽에서 뭔가 터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과거에도 아시아 위기가 오기 전에 뭔가 위기 상황이 먼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위기의 전조 상황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더 큰 위기가 왔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이머징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변동성, 환율의 움직임 계속 참여를 우리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데드캣 바운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툭 올라갔다가 다시 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상품 시장에 관련돼 있는 종목, ETF,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시장, 환율 모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두 가지라는 거죠. 이런 변동성 지표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환율, ETF 상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펀더멘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업들의 실적인데요. 일단 미국에서도 오늘 대규모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업들 실적을 내놨지만 예상보다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종목들의 주가도 일제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의 미국 실적 시즌 평가 어떻게 하셨어요? 네,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지만 일단 뭐 매출이 부진하다라는 점에서 좀 시장의 우려를
계속 지울 수가 없겠죠. 물론 지금 다시 또 달러가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4분기에는 뭐 조금 좋아질 가능성, 또 소비 시즌이라는 점에서 뭐 좋아질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여지나 항상 작년 4분기와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IT 종목이 의외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은 아이디어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IT 종목 중에 최근에 잘 나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존 정도? 그리고 정말 한두 종목을 제외하면 최근에 IT 종목들이 정말 처참했거든요. 특히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상관없이 계속 바닥을 파고 뭐 지하실까지 내려가서 뭐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갔는지 모르는 정도까지 빠졌다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샌디스크 오늘 급등했지만 샌디스크도 마찬가지였죠. 시간에서 급등했지만 최근에 샌디스크의 주가 동향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처참하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IT 종목이 선전했다. 그리고 주가 반응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역으로 뒤집으면 IT 종목의 최근의 성과가 가장 안 좋았다라는 점도 우리가 더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안 좋은 거 다 합니다.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놀라진 않겠죠. 왜냐하면 뭐 지금 유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릭수가 막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뭐 실적은 안 좋아도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JP모건부터 지금 측정되고 있는 금융주들의 실적이 그동안 꾸준하게 시장의 랠리를 끌고 왔고 그다음에 전체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을 끌고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금리를 이어간다?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 없다? 그럼 예대 마진에선 기대할 게 없고요. 수수료 마진, 트레이딩 마진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금융주들의 실적이 둔화된다면 S&P 500의 실적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주들의 실적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부터 쭉 발표될 금융주들의 실적을 가장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다소 엇갈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네. 금융주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속속들이 이어지게 될 텐데 어떤 부분들에 방점을 둬야 될까요? 답은 이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예상보다 실적 좋으니까 장중에 8%의 급등을 보이면서 계속 저점을 낮추던 것이 추세를 한 번에 확 뒤집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최근에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글로벌 자동차들의 반등과 함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뭔가 환율효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조금은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밸류가 낮은 이런 대형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온 게 최선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런 종목이 몇 개나 될까라고 반문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미국 시장에 또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처럼 고밸류, 테마주 이제는 좀 버릴 때가 됐다. 시장에 위험이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제가 이미 뭐 한 달 반, 두 달 전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가격에 상관없이 고밸류 종목군들의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나마 이제 고밸류 고성장주를 가져가고 싶다면 그 업종, 그 테마 내에서의 대장주 정도만 살펴보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보다는 이 값이 싸되 그리고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이 미리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국내 시장에 대해서 이 대응 전략도 세워봤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전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